본 영상은 조선 왕조실록 등 공개 사료의 사건 흐름을 바탕으로 한 역사 해설입니다. 인물의 내면이나 비밀 대화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갑자사화입니다. 서기 1504년 조선 연산군 10년에 일어난 일이죠. 갑자년에 일어난 사화, 두 번째 대규모 숙청이었습니다. 갑자사화. 이 사건은 단순히 폭군의 분노로만 설명되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분노보다는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현재의 죄로 바뀌는지, 명단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 기술이 정교하게 작동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1504년 연산군은 즉위한 지 1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의 나이 31살, 더 이상 젊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6년 전 무오사화를 겪은 조정은 이미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오사화는 살인파를 거의 제거했습니다. 언론기관은 텅 비었고 비판적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사초는 조심스러워졌고 상소는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공론의 장은 얇아졌고 신하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무오사화에는 하나의 금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폐비 윤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윤씨는 연산군의 생모였습니다. 그녀는 성종 시절 폐위되었고 사약을 받았습니다. 연산군은 어렸을 때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무오사화 과정에서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일부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초를 열람하며 누가 관여했는지 확인했고 일부는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진실은 여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숨겼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누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신하들은 이 사건을 금기처럼 다뤘습니다. 왕의 생모에 관한 일이었고 왕실의 치부였으며 성종 시절의 결정이었습니다. 말하면 위험했고 침묵하면 안전했습니다. 이것이 봉인이었습니다. 과거 사건을 완전히 지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 기록은 있지만 접근하지 않는 것. 아는 사람은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이런 방식의 봉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인은 언제나 약합니다. 특히 권력자가 그것을 열고 싶어 할 때는요. 1504년 어느 날 연산군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신하들에게 어머니 윤 씨의 죽음에 대해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누가 폐위를 주장했는가? 누가 사약을 전달했는가? 그리고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마지막 질문이 중요했습니다. 왜 숨겼는가? 이 질문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죄로 바꾸는 마법이었습니다. 폐위와 사사는 성종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았든 그르든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숨김은 현재형이었습니다. 숨김은 계속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 한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 알리지 않는 것, 기만하는 것. 이것은 현재의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갑자사화의 논리가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숨김이라는 현재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숨긴 사람을 찾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처음 말했을까요? 기록은 명확하지 않지만 연산군이 직접 추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고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오사화 때처럼 유자광 같은 인물이 개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댔고 그 이름은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하들은 서로를 지목했고 기억은 증언이 되었으며 침묵은 공범이 되었습니다. 폐비 윤씨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성종 시절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질투가 심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녀는 성종의 얼굴을 핥히었고 이것이 폐위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폐위를 주장한 대신들, 그 결정을 지지한 관료들, 사약을 전달한 사람, 그리고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이들은 모두 성종의 명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충성은 다르게 읽혔습니다. 연산군에게 그것은 어머니를 죽인 행위였고 자신을 기만한 행위였으며 왕실의 정통성을 훼손한 행위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후 10년 동안, 무오사화를 겪는 6년 동안 아무도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죄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 시절의 기록을 다시 뒤졌고 신하들을 불러 신문했으며 증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명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명단은 직접 관여자들이었습니다. 윤 씨의 폐위를 주장했던 대신들. 기록에 따르면 윤필상, 이세좌, 권주 같은 인물들이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무오사화 때 이미 처벌받았지만 이제 다시 이름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 명단은 전달자들이었습니다. 사약을 윤 씨에게 전달한 사람, 폐위 교서를 작성한 사람, 그 과정을 집행한 사람들. 그들은 명령을 따랐을 뿐이지만 이제 그 따름이 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명단은 침묵자들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은 사람들, 성종 시절 조정에 있었던 사람들, 무오사화 때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연산군 즉위 후에도 벼슬을 한 사람들. 이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명단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관련자와 가까운 사람들, 친척, 동료, 제자, 친구, 무오사화에서 배운 방식이 여기서도 작동했습니다. 명단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훈구파였다는 것입니다. 무오사화는 살인파를 제거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갑자사화는 훈구파를 겨냥했습니다. 성종 시절부터 권력을 쥐고 있던 원로 대신들, 왕실과 가까웠던 공신 가문들, 실무를 담당하던 고위 관료들. 이들이 이번 명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무오사화로 살인파를 제거했고 이제 갑자사화로 훈구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양대 세력이 순차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살인파와 훈구파가 모두 사라지면 누가 남을까요? 왕과 소수의 측근만 남습니다. 견제는 사라지고 조언은 끊기며 권력은 고립됩니다. 연산군은 그것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원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은 그 이유를 보여줄 뿐입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불려갔고 신문을 받았으며 증언을 강요당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 누구에게 들었는가? 왜 말하지 않았는가?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폐비 윤 씨가 피해자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었고 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복권되지 못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며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연산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기만당한 피해자였고 진실을 숨긴 신하들의 희생자였으며 정통성을 훼손당한 왕이었습니다. 이 재정의는 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왕 자신이 되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 현재의 모독이 되었습니다. 왕을 기만한 것은 역모에 가까운 죄였습니다. 그리고 명단은 더 확장될 수 있는 논리를 얻었습니다.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알고 침묵했다면 공범이었습니다. 알지 못했다 해도 알았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 직무유기였습니다. 어떤 답을 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사가 시작될 조건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과거사는 현재형 죄로 전환되었고 피해자는 재정이 되었으며 명단은 확장될 논리를 얻었습니다. 갑자사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끝납니다. 2부에서는 조사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명단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처벌이 어떤 메시지를 담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편안하게 계속 들어주세요.
이제까지 갑자사화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과거사가 현재의 죄로 바뀌고 숨김이 범죄가 되며 명단이 만들어질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명단이 어떻게 완성되고 처벌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따라가겠습니다. 조사는 3개의 통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는 기록이었습니다. 성종 시절의 실록, 승정원 일기, 각종 문서들. 연산군은 이미 무오사화 때 사초를 열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기록을 샅샅이 뒤졌을 것입니다. 기록은 이름을 남깁니다.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누가 발언했는지, 누가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명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증언이었습니다. 신하들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누구에게 들었는가? 누가 관여했는가? 신하들은 대답해야 했습니다. 침묵은 허용되지 않았고 모른다는 답도 의심받았습니다. 증언은 또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아무개가 알 것입니다. 아무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개가 그 일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단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셋째는 관계망이었습니다.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관련자와 가까운 사람들, 무오사화에서 이미 사용된 방식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 친척과 인척, 동료와 친구. 이 관계망을 따라 명단이 번져갔습니다. 명단의 중심에는 원로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성종 시절 정승이었던 사람들, 판서급 관료들, 왕실과 가까운 공신 가문 사람들. 기록에 따르면 한치영, 이파, 성준, 신승선, 홍기달 같은 인물들이 거론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죽었다고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오사화에서 김종직이 부관 참시를 당했듯 갑자사화에서도 같은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능지처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죽어서도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 과거는 끝나지 않는다는 메시지. 그리고 숨김은 언제든 드러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가혹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능지처참, 참수, 장살곤장으로 때려 죽임 같은 형벌이 집행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족들도 연좌되었습니다. 처자는 관비가 되었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처벌의 규모는 무오사화를 넘어섰습니다. 무오사화가 주로 살인파 젊은 관료들을 겨냥했다면 갑자사화는 훈구파 원로들을 포함했습니다. 나이, 지위, 과거 공로는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패턴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가해자, 범위의 확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패비 윤 씨의 폐위를 직접 주장한 사람들만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폐위를 지지한 사람, 반대하지 않은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심지어 당시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의심받았습니다. 이것은 적극적 행위자에서 소극적 방관자로, 방관자에서 잠재적 공범으로, 공범에서 구조적 책임자로 확장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끝없이 넓어질 수 있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의 핵심에는 숨김이라는 현재형 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보다 지금까지 왜 말하지 않았느냐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숨김은 계속되는 행위였고 따라서 현재의 범죄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갑자사화의 세 번째 확산 단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죄의 현재형화였습니다. 과거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기만이라는 현재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시효가 없었습니다. 조사는 왕실 내부로도 향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자신의 할머니인 인수대비에게도 질문했다고 전해집니다. 인수대비는 성종의 어머니였고 패비 윤씨 사건 당시 궁궐에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할머니에게 무엇을 물었는지, 인수대비가 무엇을 답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2일 이후 인수대비가 근심 속에 지냈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갑자사화가 단순히 신하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왕실 내부의 비밀, 가족 간의 침묵, 세대를 넘는 기만, 이 모든 것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역설이 드러났습니다. 연산군은 진실을 알고 싶어 했지만 진실을 아는 순간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분노는 새로운 질문을 낳았고 질문은 새로운 명단을 만들었으며 명단은 새로운 처벌을 불렀습니다. 끝이 없는 순환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수록 복수는 확장되었고 복수가 확장될수록 조정은 텅 비어갔습니다. 원로는 사라졌고 중진은 두려워했으며 젊은 관료들은 침묵했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과거에 관여한 것과 관여하지 않은 것,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모든 선택이 위험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무오사와 때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무오사와는 글과 언론의 문제였습니다. 반면 갑자사와는 기억과 침묵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들었는가? 왜 말하지 않았는가? 기억은 이제 증거였고 침묵은 공범이었으며 과거는 현재의 칼날이었습니다. 처벌은 수개월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갑자사화로 사망한 사람은 수십 명에 달했고 유배되거나 관직을 삭탈당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숫자는 사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규모는 무오사화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원로 대신들의 제거는 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성종 시절부터 조정을 이끌던 인물들, 경험과 연륜을 가진 관료들, 왕실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던 가문들, 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젊고 경험이 적은 관료들, 연산군에게 발탁된 측근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뜻을 따랐지만 조언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갑자사화의 네 번째 확산 단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재발 방지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처벌은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누군가 왕을 기만하지 않도록, 다시는 진실이 숨겨지지 않도록. 이 논리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재발 방지는 합리적 목표였고 예방은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확장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시가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하며 때로는 선제적 제거가 필요합니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논리를 따라가면 명단은 끝없이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이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갑자사화가 끝난 뒤 조정은 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질서가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벌은 완료되었고 새로운 인물들이 자리를 채웠으며 왕의 분노는 잠잠해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신하들은 알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과거는 끝나지 않았고 기억은 언제든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침묵조차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후폭풍은 언론과 공론의 완전한 위축이었습니다. 무오사화 때 살인파의 비판적 목소리가 사라졌다면 갑자사화 때는 훈구파의 경험적 조언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조정에는 왕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상소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회의는 의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동의했고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결정은 빨랐고 반대는 없었으며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문제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수정되지 않았고 위험한 결정이 경고받지 않았으며 권력은 점점 현실과 멀어졌습니다. 두 번째 후폭풍은 관계망의 붕괴였습니다. 무오사화가 살인파의 학문적 계보를 끊었다면
갑자사화는 훈구파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무너뜨렸습니다. 원로와 중진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전승이 중단되었습니다. 가문과 가문의 연대가 해체되었습니다. 모두가 개인이 되었고 개인은 고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험의 단절이었고 지혜의 소실이었으며 제도적 기억의 붕괴였습니다. 오래 쌓인 노하우, 암묵적으로 전해지던 균형감, 위기 때 작동하던 안전장치들,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후폭풍은 재발 방지라는 명분의 확장이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에도 숙청은 계속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냈고 새로운 명단을 작성했으며 새로운 처벌을 집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것은 사소한 말실수였습니다. 어떤 것은 과거의 인연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단순한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재발 방지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는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고 안전을 위한 것이었으며 정당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영구적 숙청의 도구였습니다. 언제든 과거를 끄집어낼 수 있었고 언제든 관계를 문제 삼을 수 있었으며 언제든 의심을 근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명단은 끝나지 않았고 조사는 계속되었으며 처벌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를 견제할 신하가 없었고 그에게 조언할 원로가 없었으며 그와 소통할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가 듣는 것은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치를 일삼았고 백성을 괴롭혔으며 왕실의 법도를 무너뜨렸다고 전해집니다. 유흥에 빠졌고 의심이 깊어졌으며 분노가 잦아졌습니다. 신하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면 나라가 망할 것을 알았지만 침묵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 신하들이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눴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으며 결단을 준비했습니다. 1506년 연산군 12년 9월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중종 반정이었습니다.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 것, 조선 역사에서 극히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반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지킬 신하가 없었고 그를 위해 싸울 군사가 없었으며 그를 옹호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2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짧은 생애였고 비극적인 끝이었습니다. 중종 반정을 주도한 신하들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폭정을 바로잡고 백성을 구하며 왕실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산군의 죄목을 나열했고 새로운 왕을 옹립했으며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정 역시 하나의 역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산군의 폭정을 비판했지만 그 폭정을 막지 못한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했고 따랐으며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들을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말하면 죽는 상황에서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침묵이 쌓여 폭정이 가능해졌고 폭정이 극에 달해 반정이 정당화되었습니다. 갑자사화는 이렇게 중종 반정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직접적 인과는 아니지만 구조적 연결은 분명했습니다. 견제의 부재가 폭정을 낳았고 폭정은 반정을 불렀으며 반정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사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는 기억이 아니라 명분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갑자사화는 폐비 윤씨 사건을 복수의 명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숨김이라는 현재의 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끝없는 확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둘째, 정당성의 기술은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무오사화에서 배운 방식이 갑자사화에서 정교해졌습니다. 명단을 확장하는 방법, 관계망을 추적하는 시스템, 피해자를 재정의하는 논리. 이 모든 것이 반복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셋째, 재발 방지라는 명분은 영구적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방은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그것은 끝없는 의심과 선제적 제거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까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견제의 부재는 권력을 고립시킨다는 것입니다. 연산군은 모든 반대를 제거했지만 그 결과 조언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강력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약했고 안전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위험했습니다. 다섯째, 침묵은 안전이 아니라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쌓여 폭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갑자사화는 조선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거치며 연산군 시대의 조정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살인파도 훈구파도 사라졌고 남은 것은 공포와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종반정 이후 다시 살인파가 등장했고 조광조라는 개혁가가 나타났으며 또 다른 사화기 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반복하고 변주했습니다. 같은 구조가 다른 이름으로 돌아왔고 같은 질문이 다른 시대에 던져졌습니다. 권력과 견제, 정당성과 폭력, 침묵과 저항. 이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갑자사화는 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구조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과거를 명분으로 전환하는 기술, 피해를 확대하는 논리, 재발 방지라는 영구적 통제. 이것들은 시대를 넘어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견제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 침묵은 때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는 끝나지 않고 언제나 현재로 돌아온다는 것.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종반정과 그 이유를 다뤄보겠습니다. 왕을 바꾼 신하들은 어떤 조선을 만들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시도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 이야기도 잔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